고혈압 때문에 어지럼증만 생긴다고요? 아닙니다. 고혈압은 심장, 뇌,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5가지 주요 합병증을 예방하세요. 고혈압 마치 끓는 물에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고혈압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심장, 뇌, 신장, 혈관 등 주요 장기를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혈압을 앓고 있지만 안전한 혈압 범위 내에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4.2%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망 원인의 5분의 2가 고혈압 합병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된 아프진 않지만 장기를 손상시키는 5가지 치명적인 합병증. 1. 심장. 조용한, 느린 자살. 고혈압은 심장의 과부하를 일으켜 혈관이 경화되고 심장은 더 강한 힘으로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 근육은 반복적으로 늘어난 고무줄처럼 두꺼워지고 약해집니다. 결과, 심부전, 숨가쁨, 발부종, 심장마비, 갑작스러운 흉통, 사망률이 매우 높음. 2. 뇌졸중, 뇌의 갑작스러운 기능 상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 뇌의 혈관이 낡은 수도관처럼 파열될 수 있습니다. 출혈성 뇌졸중 또는 혈전으로 인해 막힐 수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 결과, 편마비, 실어증, 인지장애, 심지어 급사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이며 전체 뇌졸중 사례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190만 명이 고혈압으로 인해 뇌졸중을 겪고 있으며 그중 50%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3. 신장. 당신의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 신장은 미세한 혈관을 통해 혈액을 여과합니다. 고혈압은 이러한 혈관을 경화시키고 마가 신장 기능을 마치 모래폭풍에 침식된 농지처럼 악화시킵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결과, 단백뇨, 부종, 그리고 결국 심부전, 투석 또는 신장 이식 필요. 충격적,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50% 이상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50세 여성이 허리 통증으로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심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항상 170, 100이었지만 그녀는 늘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4. 시력, 눈의 조용한 퇴행. 망막의 혈관은 신체의 다른 부위의 혈관보다 가늘고 약합니다. 고혈압은 이러한 혈관의 출혈과 부종을 일으켜 망막 실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야 흐림, 시야 결손, 심한 경우 실명. 임상적 경고, 고혈압 환자의 안저 병변 발병률은 최대 30%에 달하지만 90%의 사람들은 시력이 악화될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5. 뇌, 인지 능력에 서서히 저하되는 현상. 장기간 고혈압은 뇌의 미세 혈관을 손상시켜 뇌세포의 산소와 에너지가 부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 기억 상실, 반응 속도 저하, 알츠하이머병 진행 가속화. 최신 연구 결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고혈압 환자가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은퇴 교사는 건망증 때문에 노망으로 오진을 받았지만 실제 원인은 혈압이 200, 120에 달했던 고혈압이었습니다. 왜 항상 고혈압을 느낄 수 없을까요? 고혈압이 숨겨져 있는 현상. 고혈압은 왜 진단하기 어려울까요? 고혈압은 통증을 유발하거나 출혈을 일으키지 않고 혈관에 조용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초기 단계, 가벼운 두통과 이명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피로 또는 내부 열감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2. 중기, 심장이 이미 손상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때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3. 말기, 장기 부전이 발생하고 소생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중요한 사실, 혈압이 140, 90수 은주 밀리미터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조금 높네 라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괜찮아, 난 젊으니까 라고 말하다가 진료 기록지에 고혈압이라는 글자를 보고 손이 떨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고혈압과 합병증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1. 혈압 조절이 핵심입니다. 일반 환자의 경우 목표 혈압은 140, 90수 은주 밀리미터 미만이고 당뇨병,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130, 80수 은주 밀리미터 미만입니다. 지속형 고혈압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 암로디핀, 발사르탄, 혈압의 급격한 변동을 피하기 위해. 2. 생활습관 개선. 식단, 소금과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칼륨, 바나나, 시금치, 과식이섬유, 통곡물, 채소, 섭취를 늘리세요. 운동, 일주일에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 예, 빠르게 걷기 또는 수영, 과근력 운동을 병행하십시오. 흡연을 끊고 음주량을 줄이세요. 흡연은 혈관 내피를 직접 손상시키고 음주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췄다가 다시 상승시킵니다. 심리적 균형, 장기간의 불안과 우울증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검진. 가정용 혈압 측정. 매일 아침과 잠자기 전에 혈압을 측정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하십시오. 연례 건강검진 항목, 심전도, 심초음파, 소변 미세알부민 검사, 안저 검사. 4. 숨겨진 고혈압을 조심하세요. 고혈압을 앓는 젊은 층과 중년층의 약 50%는 무증상이지만 이미 장기 손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비만인 사람, 그리고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 번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여 큰 대가를 치르는 환자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합병증의 80%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고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은 변화들이 심장, 뇌, 신장 및 기타 장기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어벽을 쌓아갈 것입니다. 귀는 심장마비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도구일까요? 경고. 귀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단순히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귀에서 이미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귀는 모든 경맥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모든 경맥과 혈액이 귀를 통과하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귀가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과 노년층 여러분이 귀의 변화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귀 질환 4가지를 소개합니다. 귀에 갑자기 주름이 생기는데 바로 귓불 주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 귓불에 마치 접힌 것처럼 비스듬한 주름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이를 프랭크 징후라고 부르며 연구에 따르면 이는 관상동맥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의학에서 귓불은 기와 혈이 풍부한 부위로 여겨집니다. 심장은 혈관을 관장하는데 심장에 기가 부족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귓불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쪼그라들고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장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내 귀는 끊임없이 윙윙거린다. 만성 이명이다. 간헐적인 이명은 피로 때문일 수 있지만 한쪽 또는 양쪽 귀에서 매미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듯한 지속적인 이명이 나타나고 특히 조용한 환경에서 두드러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심장과 귀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장에 열이 과도하거나 심장 혈액이 정체되면 맑은 양기가 상승하지 못하고 귀에 영양 부족이 생겨 이명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이명은 종종 심계항진과 수면 장애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이명과 단순히 피곤한 것의 차이점은 이명이 지속적이고 고질적이며 때로는 심장 박동 리듬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귀 색깔이 어둡거나 보라색을 띠는 경우 귓바퀴가 칙칙해 보임. 건강한 귀는 분홍빛을 띠고 밝아야 합니다. 귀가 어둡거나 보라색 또는 회백색으로 변하고 만졌을 때 차갑게 느껴진다면 한의학에서는 심양 부족과 어혈의 징후로 여깁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면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체 말단 부위인 귀는 충분한 혈액과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색이 변하게 됩니다. 특히 귓바퀴 가장자리를 따라 멍처럼 보이는 짙은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것을 이침 징후라고 하며 이는 종종 혈관 막힘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변색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또는 가슴 답답함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귀 뒤에 튀어나온 푸른 혈관, 귀 뒤에 불룩하게 솟아오른 혈관. 귀 뒤쪽에 푸른색이나 보라색을 띤 불룩한 혈관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에게서는 정상적인 현상일 수 있지만 중년이나 노년층에서 갑자기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혈액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전통 의학에서는 이를 측부혈관 울체라고 합니다. 심장의 에너지가 혈액을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면 정맥혈의 역류가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해 귀 뒤쪽의 얇은 부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머리를 감거나 자를 때 가족들에게 귀 뒤쪽을 살펴보라고 하세요. 눈에 띄게 푸른 혈관이 보인다면 혈압을 측정하고 혈관 검사를 받아보세요. 위에 언급된 귀 이상이 있는 경우, 특히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흡연량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일을 최대한 빨리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마음의 안정을 위해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 필요하다면 관상동맥 CT 촬영 등 적절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세요. 둘째로 믿을 만한 한의사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십시오. 기가 부족하면 기를 보충하고 어혈이 있으면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담이 있으면 담을 제거하십시오. 몸속 환경의 균형이 잡히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소한 질환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일상적인 심장 관리를 위한 핵심 사항 1. 가벼운 식단을 섭취하세요. 소금과 기름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를 더 많이 드세요. 전통 의학에서는 가벼운 식단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2. 가벼운 운동. 매일 30분씩 가볍게 땀이 날 정도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수련하세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감정을 안정시키세요. 항상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마음이 정신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감정 기복은 심장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합니다. 모든 일을 천천히, 차분하게 처리하세요. 4.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 심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전통 의학에서는
밤에 잠을 자면 혈액이 간으로 돌아가 심장의 음기를 보충한다. 고 합니다. 5. 미묘한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앞서 언급한 귀의 이상이나 심기항진, 가슴 답답함과 같은 신체의 사소한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진찰을 받으세요. 장수 비결 5가지. 이 5가지를 알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와 장수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은 노인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2에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 노인의 몸에는 장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징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피부가 처지거나 흰머리가 나는 것과 같은 외적인 변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은 내부 장기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 중 일부는 노인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지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장수의 5가지 징후가 건강함을 의미하며 장수하지 않기란 어렵다고 말합니다. 부디 당신도 이 모든 징후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은 여전히 양호하며 비정상적인 건망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들이 뚜렷한 건망증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이 심각한 건망증을 겪는다면 이는 알츠하이머병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의 건강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의사들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잘 유지하고 비정상적인 건망증을 겪지 않는 노인들이 훨씬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둘째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능력과 자가 관리 능력이 여전히 양호합니다.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의 보살핌에 의존하는 정도가 클수록 건강 상태는 더욱 우려스럽고 수명은 짧아진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운동 능력과 자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노인들은 면역력이 더 강하고 뼈가 더 건강하며 근육 손실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면의 질은 여전히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수면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체계 약화와 내분비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양질의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매일 밤 7, 8시간의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나이가 들어도 면역력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가벼운 감기가 심각한 폐감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마이코플라스마, 기생충 등 다양한 미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이러한 미생물들이 취약점을 이용해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체내의 변이 세포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암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도 면역체계가 강하면 장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섯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화기관은 여전히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위장관에 의존하는데, 이는 위장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위장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면 식욕이 감소하고 체중이 줄어들어 건강이 악화되고 장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노인의 소화기관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한다면 그 노인은 틀림없이 장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소변만 보고 요산 수치가 높은지 알 수 있을까요? 소변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나면 요산 수치가 너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변은 신체의 정상적인 해독 과정일 뿐인데 정말 건강 문제의 징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용변 후 변기 물을 빨리 내리지만 소변의 색깔, 점도, 심지어 냄새까지도 신체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산 수치는 최근 들어 흔한 대사 질환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징후는 일상적인 배뇨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요산 수치를 관절통이나 통풍결절과 연관짓지만 소변의 변화가 과도한 요산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주의사항. 요산은 체내에서 퓨린이 대사된 후 생성되는 노폐물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요산은 신장에서 여과되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나 요산이 과다 생성되거나 신장의 배출 능력이 저하되면 혈중 요산 수치가 상승하여 고요산혈증이 발생합니다. 요산 배출의 주요 기관인 신장의 기능 변화는 소변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변에서 이상 소변이 관찰되면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지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요산 수치가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고요산 혈증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산이 과다하게 생성되면 혈중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게 되고 이는 소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소변의 변화는 관절통과 같은 통풍 증상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거품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그 거품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만 대부분의 거품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소변을 빠르게 보거나 소변의 압력이 강하면 거품이 비교적 많이 생기고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요산 수치가 높아서 생기는 거품류는 뚜렷한 비정상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작고 촘촘하며 5에서 10분 정도 두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변 거품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요산 수치로 인한 신장 손상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요산 수치는 신장의 여과 기능을 저하시켜 혈액 속 단백질과 같은 큰 분자들이 손상된 여과 장벽을 통과하여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의 표면 장력이 증가하여 배뇨 시 다량의 미세한 거품이 발생합니다. 또한 신장의 요산 결정이 침착되면 정상적인 배설 기능이 저하되어 소변 성분의 이상이 더욱 심해지고 거품 발생량이 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색깔은 짙은 노란색이거나 짙은 갈색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옅은 노란색이거나 투명하며 물을 적게 마실수록 색깔이 진해집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소변 색깔이 짙은 노란색이거나 진한 차처럼 짙은 갈색이라면 요산 수치가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요산이 주로 신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입니다. 혈중 요산 농도가 너무 높으면 신장은 이를 여과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신장의 대사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신세뇨관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손상된 신세뇨관은 수분과 대사 노폐물의 재흡수 능력을 저하시켜 소변 내 요산 및 유로빌린과 같은 대사 산물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소변 색깔을 짙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신장이 밤새 소변을 농축시키기 때문에 아침 첫 소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소변을 볼 때 요도에 따끔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소변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혈중 요산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혈액 내 요산 포화도가 임계갑을 초과하여 요산 결정이 형성됩니다. 이 미세한 결정들은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데
요도를 통과하면서 요도 점막에 마찰을 일으켜 자극을 유발하고 배뇨시 따끔거림이나 자결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산 결정이 오랜 기간 신장이나 요관에 축적되면 요산 결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석이 작으면 소변과 함께 배출되어 요도 따끔거림, 잦은 배뇨, 절박뇨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석이 크면 요관을 막아 배뇨 곤란, 심한 허리 통증, 심지어 혈뇨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의! 요도 따끔거림과 배뇨 곤란은 요도염이나 방광염과 같은 요로 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과 함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거품이 많아진다면 요산 수치가 높은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요산 수치 상승의 주요 원인 5가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습니다. 혈중 요산 수치 상승의 핵심은 요산 과다 생성과 요산 배설 감소입니다. 이러한 2가지 상태는 모두 후천적인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및 신체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퓨린 함량이 높은 식단. 퓨린은 요산 생성의 원료입니다.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요산 생성이 급증하여 신장의 배출 능력을 초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요산 수치를 보이는 가장 흔한 원인이자 주된 이유입니다.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에는 돼지간, 소간, 뇌와 같은 동물의 내장이 주로 포함되며 정어리, 멸치, 조개류와 같은 해산물도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달고기탕, 생선탕, 고기탕, 전골탕처럼 오랫동안 끓이는 진한 국물 요리에는 재료의 퓨린이 녹아 국물에 녹아들어 국물의 퓨린 함량이 재료 자체의 퓨린 함량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의 퓨린 내성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가끔 섭취하더라도 요산 수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충분한 수분 섭취. 신장은 요산 배설의 주요 기관으로 요산의 약 70%가 소변을 통해 신장으로 배설됩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요산을 배설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수분 섭취가 지속적으로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요산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요산 배설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요산 결정이 침착되어 결석을 형성하기 쉽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너무 바빠서 물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수분 섭취량이 1000ml 미만이며 이는 요산 수치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권장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00에서 2000ml입니다. 고요산 혈증 환자의 경우 권장되는 하루 물 섭취량은 2000ml 이상이며 가급적 끓인 물, 연한 차, 레몬물을 마시고 설탕이 든 음료, 진한 차, 커피는 피해야 합니다. 장기간 음주. 알코올은 요산 생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요산 배출을 억제하는 양면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요산 수치 상승과 통풍 발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생성 관점에서 보면 알코올, 특히 맥주에는 퓨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맥주 100ml에는 약 50에서 100mg의 퓨린이 들어있으며 과음은 요산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배설 관점에서 보면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어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성하는데 이는 신장의 요산 배설을 경쟁적으로 억제하여 음주 후 혈중 요산 농도를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요산 수치는 음주 후 2시간에서 4시간 후에 상승하기 시작하여 24에서 48시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통풍 환자들이 음주 후에 통풍 발작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알코올 종류에 따라 요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며 그 순서는 맥주, 백주, 황주와 같은 증류주, 적포도주입니다. 비만.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 고요산 혈증의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비만은 지방대사 장애를 일으켜 지방세포가 다양한 염증 유발 인자를 분비하게 하고 이로 인해 신장의 요산 배설이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만은 퓨린 대사 부담을 증가시켜 요산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비만인 사람들은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 부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요산 수치 상승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고요산혈증이 있는 비만 환자에게는 체중 감량이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이 너무 급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체지방을 대량으로 분해하여 케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케톤은 요산 배출을 억제하여 혈중 요산 수치를 단기적으로 상승시키고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여 매주 0.5에서 1kg씩 점진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효과. 많은 사람들이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체내 요산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주로 신장의 요산 배설을 억제하거나 요산 생성을 증가시켜 요산 대사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요산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약물로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프로세미드 같은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고혈압과 부종 치료에 흔히 사용되며 신장의 요산 배설을 감소시켜 혈중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일부 항염증 진통제, 특히 저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신세뇨관의 요산 배설에 영향을 미쳐 혈중 요산 수치를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 이러한 약물은 일반적으로 기저질환 치료에 사용되므로 요산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높은 요산 수치는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혈중 요산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으면 요산 결정이 관절, 신장 및 기타 부위에 침착되어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 시 관절은 붉어지고 붓고 뜨거워지며 통증이 심해져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통풍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급성기와 안정기에 서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급성기 치료, 신속한 통증 완화 및 염증 감소. 급성 통풍 발작은 대개 갑자기 발생하며 밤이나 이른 아침에 악화됩니다.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관절이 영향을 받으며 관절의 발적, 부기,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통증을 신속하게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시에 약물 치료를 받으십시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부프로펜 서방형 캡슐이나 디클로페낙 나트륨 장용정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SAID를 복용하십시오. 이러한 약물은 통증과 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심한 급성 발작의 경우 의사는 염증을 신속하게 조절하기 위해 프레드니손 정제와 같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단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절 관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부기를 줄이기 위해 환부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두십시오. 수건으로 감싼 얼음팩을 15에서 20분씩 하루에 여러 번 찜질하십시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통증과 발적을 완화합니다. 열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므로 피하십시오. 엄격한 휴식, 급성기에는 해당 관절에 가해지는 마찰과 압력을 줄이고 염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관절에 무리가 가는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안정기 관리, 요산 조절 및 재발 방지. 통풍의 급성기가 지나면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고 요산 결정 침착을 줄이며 통풍의 재발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요산 저하 치료, 혈중 요산 수치가 480mol 이상으로 유지되거나 통풍이 자주 재발하는 경우 알로프리놀 정제 또는 페북소스타트 정제와 같은 요산 저하제를 의사의 지도하에 복용하여
요산 생성을 줄여야 합니다. 벤즈브로마론 정제와 같이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약물도 신장의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중에는 혈중 요산 수치, 간 기능 및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식단을 조절하세요.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고 채소, 과일, 통곡물과 같이 퓨린 함량이 낮은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세요. 매일 충분한 물, 가급적이면 생수나 연한 차를 마시고 과당이 요산 생성을 촉진하는 고과당 음료는 피하세요. 흡연과 음주, 특히 맥주와 독주를 끊으세요. 정기검진, 안정기에는 혈중 요산, 신장 기능 및 비뇨기계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요산 수치와 신장 건강 상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요산 결정 침착이나 요로 결석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허리 통증을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요? 다음 4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4가지 함정을 피하세요. 의사 선생님, 방금 뭐 좀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왜 일어설 수가 없죠? 추간판 탈출증. 이것은 오래된 문제가 아니라 현대 젊은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살인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요추 디스크 탈출증 환자 수는 2억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60%가 20에서 40세 연령대이고 발병률은 매년 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환자의 70% 이상이 오진이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허리 통증을 신장 기능 저하로 오인하여 무분별하게 영양제를 복용하고 또 어떤 환자들은 마비될 때까지 통증을 참고 있다가 비로소 병원을 찾습니다. 추간판, 신체에 충격 흡수 장치가 왜 돌출되어 있을까요? 추간판은 2개의 허리뼈 사이에 위치하며 중심부에 수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섬유질 고리 척추는 마치 젤리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기능은 압력을 완화하고 척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 흡수 장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1. 장기간의 스트레스 과부하. 장시간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자세, 그리고 비만은 척추 디스크에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20도 각도로 구부린 채 앉아 있으면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1.85배 높아집니다. 이러한 자세를 하루 8시간 유지하는 것은 허리에 8톤 트럭을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2. 갑작스러운 폭력적인 공격.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기 위해 허리를 굽힐 때 허리뼈는 순간적으로 체중의 5-6배에 달하는 힘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점프 착지처럼 움직임이 너무 크면 섬유륜이 파열되고 수핵이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3. 노화 및 퇴행. 30세 이후부터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는 자연적으로 퇴행하기 시작하여 수분과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기침이나 재채기와 같은 사소한 외부 충격에도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탈출 부위와 신경 압박 정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나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1. 허리 통증, 쑤시고 붓는 증상부터 칼로 베인 듯한 통증까지. 초기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과 뻣뻣함이 있으며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만성적이고 심한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통증이 심해져 숨쉬기조차 두려울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2. 하지로 뻗어나가는 통증, 허리에서 발까지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통증. 수핵이 신경근을 압박하면 통증이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바깥쪽을 따라 발까지 퍼지는데 마치 전기 충격이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묘사됩니다. 환자들은 흔히 허리에서 발까지 밧줄이 당겨지는 것 같다
고 표현합니다. 3. 무감각과 무력감, 솜 위를 걷는 것에서 다리를 질질 끄는 것까지. 신경 압박이 심한 경우 환자는 하지의 무감각, 감각 저하, 심지어 근력 약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걸을 때 다리를 질질 끄는 것, 발끝으로 서지 못하는 것, 발가락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4. 마미증 혹은 가장 위험한 적색 경보. 추간판 탈출증에서 수액이 척추관으로 돌출되어 마미총을 압박하면 환자는 갑자기 요실금, 변실금 및 회음부 감각 이상, 흔히 안장 부위 감각 장애라고 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안내 말씀. 증상이 악화될 경우 무턱대고 마사지하거나 열을 가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이는 신경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마비나 배변 및 배뇨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12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신경 손상은 회복 불가능하며 치료가 1시간 지연될 때마다 회복 확률이 10%씩 감소합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영상검사 결과 보고서에서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보면 마비될 거라고 생각하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추 디스크 탈출증 환자의 대다수는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보존적 치료. 환자의 80에서 90%의 적합. 급성기에는 절대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상 안정이라는 말은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침상 안정을 의미합니다. 허리와 추간판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약간 단단한 매트리스에 누워서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기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5일 동안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며 그 후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점진적으로 보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여 염증과 통증을 줄이고 신경영양제를 사용하여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돕고 탈수제를 사용하여 신경근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급성기 이후에는 온찜질, 중주파 전기치료, 초음파 치료 등의 물리치료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경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재활운동. 이는 재발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재활치료사의 지도하에 코어 근육 운동을 실시하십시오. 운동. 예. 플랭크 운동, 슈퍼맨 운동 등 허리 근육을 강화하여 허리뼈에 자연적인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2. 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환자에게 적합.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3개에서 6개월간 엄격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 신경근 압박은 심각한 근육 위축과 근력 저하,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증상을 초래합니다. 마미증 후군이 발생하면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요추 수술은 경피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과 같이 최소 침습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돌출된 수액을 제거하는 데에는 단 몇 밀리미터의 작은 절개만 필요하므로 외상이 최소화되고 회복이 빠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허리 건강을 위한 유지 관리 가이드. 1. 앉는 자세, 구부정한 자세, 편안하게 기대 앉는 자세를 피하십시오.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허리 아래에 베개를 받치고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30분마다 5분씩 일어나서 움직이고 스트레칭도 하세요. 2.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 힘이 아닌 다리 힘을 사용하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한 다음 다리 근육을 사용하여 일어서세요. 허리를 갑자기 비틀지 마시고 물건이 너무 무거우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3. 운동.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운동, 수영, 특히 평영, 플랭크 운동, 슈퍼맨 운동,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골프공 던지기, 스윙 동작이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음. 와 윗몸 일으키기, 허리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킴. 는 피하세요. 4. 체중 관리. 체중이 1kg 감소할 때마다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4kg 감소합니다. 비만은 요추 디스크 탈출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BMI 체질량 지수, BMI가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요추 압력은 3% 증가합니다. 5. 수면. 올바른 매트리스와 수면 자세 선택. 매트리스의 단단함. 옆으로 누웠을 때 척추가 침대 표면과 평행해야 하며, 바로 누웠을 때는 허리가 지지되어야 합니다. 수면 자세. 옆으로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바로 누울 때는 무릎 아래에 얇은 베개를 받치세요. 당신은 이러한 함정 중 몇 개나 빠졌습니까? 잘못된 상식 1. 허리 통증은 항상 디스크 탈출증 때문이다. 허리 통증은 요추 근육염좌, 요추 감염, 종양 또는 신장염이나 골반염과 같은 내부 장기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발열과 체중 감소가 동반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잘못된 통염 2. 마사지로 해결할 수 있다. 해당 부위를 무턱대고 마사지하면 탈출증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수액이 더 탈출될 수도 있습니다. 마사지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마사지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십시오. 잘못된 상식 3. 탈장 수술 후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적절한 운동은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운동이나 체중 부하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잘못된 통념 4. 수술은 마비를 유발한다. 현대 요추 수술 기법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합병증 발생률이 1% 미만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선택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노인성 질환, 도 아니고 불치병, 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경고와 같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죠. 오늘부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고 체중을 관리하고 올바른 자세를 배우세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음식은 뼈를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골다공증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이러한 음식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젊었을 때는 심하게 넘어져도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벼운 낙상도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재채기를 하고 허리를 굽히다가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을 느낀 66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요추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허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전혀 없는데 재채기 한 번으로 골절이 된 이유가 뭔가요? 의사는 노인들이 골절에 취약한 이유는 골다공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썩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나무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얼마나 약한지는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골다공증을 뼈를 약하게 만드는 전신질환으로 정의합니다. 이 질환은 주로 뼈에서 무기질이 점진적으로 손실되어 내부 구조가 느슨해지고 다공성이 되어 뼈 강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노인들이 골다공증에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뼈가 자라는 속도가 기존 뼈가 손실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뼈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는데 이는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뼈에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골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조골세포의 수가 감소하면 골손실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의 흡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비타민 D와 칼슘 같은 물질의 흡수는 소화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소화기관의 이러한 물질 흡수 능력이 떨어지면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해져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장기간의 잘못된 식습관과 같은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재앙은 입으로 들어온다 는 말이 있죠. 특히 다음 4가지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뼈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싶다면 이러한 음식들의 섭취량을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젊었을 때는 심하게 넘어져도 골절상을 입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벼운 낙상도 심각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재채기를 하고 허리를 굽히다가 갑자기 심한 허리 통증을 느낀 66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요추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허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전혀 없는데 재채기 한 번으로 골절이 된 이유가 뭔가요? 의사는 노인들이 골절에 취약한 이유는 골다공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썩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나무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고 얼마나 약한지는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골다공증을 뼈를 약하게 만드는 전신질환으로 정의합니다. 이 질환은 주로 뼈에서 무기질이 점진적으로 손실되어 내부 구조가 느슨해지고 다공성이 되어 뼈 강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노인들이 골다공증에 더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뼈가 자라는 속도가 기존 뼈가 손실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뼈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는데 이는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뼈에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는 두 종류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골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조골세포의 수가 감소하면 골손실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의 흡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비타민 D와 칼슘 같은 물질의 흡수는 소화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소화기관의 이러한 물질 흡수 능력이 떨어지면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해져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장기간의 잘못된 식습관과 같은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재앙은 입으로 들어온다 는 말이 있죠. 특히 다음 4가지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뼈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싶다면 이러한 음식들의 섭취량을 줄이도록 노력하세요. 첫째, 단 음식을 좋아한다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단 음식과 다양한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는데 이러한 음료들은 설탕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하루에 500ml짜리 탄산음료 한 병을 마시면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외에도 각종 사탕, 과자, 밀크티,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류에도 설탕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디저트를 즐겨 드신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체내에서 당분이 대사될 때 산성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는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산성물질을 중화시키는데 이로 인해 칼슘 손실이 발생합니다. 장기간 고당분 식단을 유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뼈 세포대사 이상을 초래하여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싱거워. 소금을 아끼지 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즐겨 먹지만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소금의 주성분은 염화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이 배출될 때 체내 칼슘을 일부 빼앗아 갑니다. 따라서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칼슘 손실이 더 쉽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들은 골다공증 발병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매일 조금씩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알코올 섭취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칼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의 알코올 섭취는 노화를 촉진하고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여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넷째, 고지방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름에 튀긴 음식, 동물성 기름, 지방이 많은 고기, 동물의 내장, 뇌 등 고지방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중 지질 수치를 쉽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 지질이 높아지면 지방산이 다량 생성되는데 이 지방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혈중 칼슘 함량을 감소시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손톱에 반달 모양의 돌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없을까요? 과학적인 설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손톱 좀 보세요. 반달 모양이 거의 안 보이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건강검진센터에서 피를 뽑기 위해 기다리던 아주머니는 의사에게 손을 내밀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재빨리 덧붙였다. 반달 모양이 잘 보이는 게 건강하다는 뜻이라고 들었어요. 전혀 안 보이시네요.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손을 들어 자세히 보라고 한 후 이전 검사 보고서를 꺼내 보였다. 혈액 검사, 간과 신장 기능, 혈당, 혈중 지질 수치 모두 정상입니다. 반달 모양 반점이 많든 적든 그건 생각만큼 불가사의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10손가락에 반달 모양 돌기가 8개 이상 있으면 건강하다는 주장과 반달 모양 돌기가 적으면 기와 혈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넘쳐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손톱의 반달 모양 돌기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얀 반달 모양 돌기가 일렬로 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보내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타고난 것일까요? 손톱의 반달 모양 부분은 사실 건강 지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얀 초승달 모양 부분을 보고 자동으로 혈액과 에너지 또는 신체적 허약함과 연관 짓습니다. 하지만 피부과 및 수부외과적 관점에서 루눌라는 단순히 손톱이 자라는 부분 중 겉으로 보이는 부분일 뿐입니다. 정식 명칭은 반월이며 손톱 기질의 일부입니다. 이곳은 손톱 형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반월 내부의 세포들은 새로 생성된 세포들로 아직 완전히 각질화되지 않았습니다. 빛이 투과되는 방식이 주변과 다르기 때문에 반월은 주변보다 더 하얗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월이 크고 어떤 사람은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손톱 성장 속도의 차이, 손톱이 빨리 자랄수록 반달 모양 부분이 더 쉽게 드러나고 더 크고, 손톱이 천천히 자라는 사람의 경우 반달 모양 부분이 작거나 손톱 뿌리 아래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가족 차이,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눈꺼풀 반달 모양 돌기가 작거나 적은 경우가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유전적 특성이며 건강과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톱의 두께와 색깔, 손톱이 두껍고 어두운 사람은 흰 부분이 덜 두드러져 마치 반월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반월이 없으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주장은 신뢰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공식적인 지침이나 교과서에서도 반월의 개수를 건강지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손톱 밑부분의 흰색 반달 모양 부분인 반월이 갑자기 크게 변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월의 유무 자체가 진단 기준은 아니지만 반월의 갑작스럽고 상당한 변화는 몸 상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와 다른 동반 증상의 유무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단기간에 사라집니다.
만약 각 손가락의 반달 모양 반점이 원래는 선명했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흐릿해지거나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심한 피로감, 단기간의 체중 감소, 황달 또는 창백한 안색이 동반된다면 혈액검사, 간 및 신장 기능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두 손가락의 반달 모양이 불규칙해지거나 붉거나 검은색을 띠거나 손톱 표면에 뚜렷한 세로 홈이나 움푹 패인 자국이 있다면 이는 국소적인 손톱판 또는 손톱바닥 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부과 전문의나 수부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손톱 전체가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지거나 끝이 말려 올라가거나 손가락 끝이 굵어지는 곤봉지 등의 다른 손톱 징후가 동반될 경우 심장 및 폐 질환, 갑상선 질환, 곰팡이 감염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손톱 반달 모양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손톱의 변화는 육안으로만 봐서는 특정 질병으로 쉽게 진단할 수 없으며 혈액검사나 영상검사와 같은 표준적인 검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손톱을 기르는 데 있어 핵심은 반달 모양 부분, 손톱 밑부분의 흰 반달 모양이 아닙니다. 반달 모양 부분은 손톱 건강의 지표가 아니므로 손톱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더 믿을 만한 관리법입니다. 손톱 건강에 좋은 특정 음식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손톱의 주성분은 케라틴인데 케라틴 생성에는 양질의 단백질, 철분, 아연, 엽산, 비타민 A, 그리고 비타민 B군이 필요합니다. 생선, 가금류, 육류, 계란, 유제품, 통곡물, 콩 제품, 견과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특정 영양소를 의도적으로 보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손톱이 자주 손상되지 않도록 하세요. 잦은 매니큐어 시술, 장시간 물에 담그기, 손톱을 물건을 뜯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습관은 모두 손톱판과 손톱바닥을 손상시켜 손톱이 얇아지고 잘 부러지며 변형될 수 있고 반달 모양, 루눌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 집안일을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여 손톱이 세제나 소독제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세요. 만성질환 관리에 전신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장기간 관리되지 않는 당뇨병, 갑상선 질환, 심각한 영양실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톱의 전반적인 상태에 반영될 수 있으며 성장 속도 저하, 부서지기 쉬움, 색깔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년 및 노년층에게는 매일 치아 개수를 세는 것보다 혈당, 혈중 지질, 혈압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월은 마치 못 공장의 한쪽 구석처럼 정상적인 해부학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을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 공장을 지탱하는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 원자재, 그리고 작동 방식, 즉 전반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반달 모양의 돌기가 있거나 없는 것은 정상적인 변이일 수 있으며 단순히 건강 또는 건강하지 않음과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짧은 기간 내에 반달 모양 돌기나 손톱의 중대한 또는 비정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특히 전반적인 불편함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판이 좋은 병원에서 철저한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손톱과 몸을 더욱 활력 넘치게 하려면 손톱의 작은 하얀 반달 부분, 반월에 집중하는 것보다 과학적인 식단 관리, 만성 질환 관리, 그리고 손톱 손상 최소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사실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손톱 모양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거나 피로감, 체중 변화, 호흡곤란, 심기항진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내 손톱이 몇 개나 남았을까? 라고 검색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빨리 믿을 만한 지역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찰, 신체 검사, 그리고 각종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는 것이 좋습니다.